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17살, 15살, 14살 이렇게 세 남매의 엄마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씨 집안 며느리이기도 하고 저희 집 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제 자신이나 누구의 딸이라는 것보다 새아이의 엄마, 그리고 며느리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시댁과 친정의 균형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혹은 본가와 처가의 균형을 어떻게 지키시나요? 저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챙기자 이럴 수도 없고요. 두 쪽 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두 쪽 다 똑같이, 정말 똑같이 챙겨드리기엔 똑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두 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건지 마흔이 넘은 지금도 모르겠어요. 더구나 이런 생각도 부부가 같이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하고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양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너희 엄마한테는 저렇게 하냐. 너희 집엔 이런 걸 주면서 우리 집엔 저런 걸 주냐.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런 유치한 싸움과 뼈를 녹이는 서운함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그걸 제가 겪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대단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자란 남편은 늘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결혼 전엔 그런 남편의 모습을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엔 저한테도 그걸 강요하더라고요. 효부 없는 효자 없다면서요. 그리고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안 하는 효도를 시대게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제 친정에 그렇게 하길 바랐죠. 하지만 내로남불이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효도, 남이 하면 과유불급.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폭발했어요. 다행히 폭발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는데 궁금하신가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20대 초반에 저는 잘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군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원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는데 그중에도 물리를 좋아했어요. 물리는 쉽게 말해 공식이죠. 그 공식이 물리학의 도구예요. 공식 하나로 수백 개의 현상이 풀리죠. 전 그게 물리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연구를 할 건지 가르칠 건지 아니면 둘 다 할 건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내 쉽게 물리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과학교육과에 진학했어요. 하지만 22살 때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세요. 응급실에 채 도착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거의 현장에서 사망하신 거라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남은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인데요. 엄마, 오빠, 저 이렇게 3명이에요. 그렇게 남은 세 식구는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슬퍼할 겨를이 없었죠. 아버지는 식수를 배달하는 일을 하셨고 그게 저희 가족의 생계 전부였어요. 엄마는 일을 안 했거든요. 그달 벌어 그달 살았죠. 그래서 엄마는 아닌 척 두려워 보였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일할게요. 저 올해 졸업했잖아요. 계속 회사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1차 붙은 것도 있고 면접 잘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영이 너도 너무 걱정 마. 하던 공부 계속해. 오빠가 어떻게든 학비 마련할 테니까. 두려워하는 엄마에게 오빠는 믿음직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 오빠의 그 말을 듣고 3달 정도 학교를 다니고 중간고사를 본 뒤에 자퇴를 해야 했어요.
오빠의 취직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세 식구는 오빠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겨우 생활만 가능한 돈이었어요. 제 학비를 댈 수 있는 목돈은 없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 제 학비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전 막막했어요. 게다가 제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성적은 떨어졌죠. 아, 맞아요. 물론 목돈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이 있었어요. 통장에 들어있던 100만 원과 사망보험금이요. 하지만 엄마가 그 돈은 꺼내지 않았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 장학금이라도 받아보면 안 되겠니? 그건 네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너희 아빠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니? 알죠. 모르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중학교만, 그것도 겨우 졸업할 만큼 집안이 열악했어요. 할아버지가 일을 안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남의 집 청소해서 겨우 중학교까지 보내신 거예요. 기술을 배울 돈도 없었죠. 바로 취직을 해야 해서 자전거 신문 배달을 했어요. 자전거 신문 배달을 하다가 여러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셨고 운전면허를 딴 뒤에는 배달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지막엔 식수 배달 일을 하셨고요. 저희 가족도 열악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툭 하면 가스가 끊기고 툭 하면 전기가 끊겼죠. 그러니 오빠와 제가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버지의 결핍과 욕심과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걸 모르지 않아서 저는 더 욕심부리지 않고 대학교를 그만두었어요. 물론 제 선택에 오빠가 가장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오빠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죠. 내가 미안하다. 오빠가 버젓이 일을 해서 널 졸업시켰어야 했는데 오빠가 부족해서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에이, 그럴 거 뭐 있어. 우리 형편이 이런 건데. 그래도 오빠는 졸업해서 다행이야. 남자인데. 그래도 대학 졸업해서 직장 구하고 장가도 가야지. 나는 시집 가면 되잖아. 그리고 공부해보니까 이제 물리학도 지겨워. 공식이며 과학의 근본이며 그런 말도 다 뜬구름 같고. 그것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잖아. 우리가 사는 현실 말이야. 내가 뭐 대단한 과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그러니 난 괜찮아. 그래도 네가 한국의 마리 퀴리가 되려인데 내가 그걸 가로막은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해. 오빠가 너무 못났다. 그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오빠가 한 번도 나 그만두라고 강요한 적 없잖아. 이건 내 선택이야, 선택. 알겠지? 그렇게 말하며 오빠 앞에선 실컷 괜찮은 척을 했지만 솔직히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한국의 마리퀴리. 저한테는 너무 가당차는 말인데요. 더구나 전 연구보다 가르치고 싶었으니까요. 누구에게나 물리가 쉽고 재밌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참 많이 혼자 울었어요. 울다가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머무를 순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서점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눈에 뜨인 게 군무원이었어요. 연금 때문이었어요. 군무원이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20년 근속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진득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응시 자격 무관인 행정직렬에 군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많이 열악해요. 저는 적어도 제 1인분은 해야 했죠. 그래서 저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평일엔 오후에, 주말엔 야간에 일을 했죠. 아파트에 있는 편의점이라 손님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진상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를 하기 좋았죠. 그렇게 첫 시험을 봤어요. 너무 긴장했는지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손이 떨렸어요. 그러니 제대로 시험을 봤을 리가 없죠. 당연히 결과는 낙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봤고 두 번째 시험도 떨어졌어요. 겨우 세 번째 시험에 붙었죠. 사실 세 번째 시험 때도 낙제하면 포기하려고 했어요. 다른 시험을 준비하든지 시험과 학력과 경력과 상관없는 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다행히 붙었더라고요. 제 방에서 합격 확인을 하고 너무 기뻐서 거실로 나와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곧 돌아온 오빠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죠. 오빠가 제게 잘했다며 기특하다고 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는 오빠가 사준 치킨으로 폭식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지역 토박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나왔고 대학도 그 지역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군무원에 합격 후 근무 가능 지역을 살펴보니 제가 사는 지역에서 모두 멀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제 고민은 대부분 엄마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때까지 엄마가 일을 하지 않아서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올 오빠와 저를 기다리기만 했거든요. 저희가 먹을 아침을 차리고 함께 저녁을 먹는 것에 큰 기쁨을 찾으셨거든요. 저희가 아무렇게나 쓴 집을 청소하는 데 보람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오빠도 저도 엄마가 그렇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서 억지로 아침과 저녁을 먹은 적도 많아요. 그리고 저녁 먹는 시간을 최대한 맞추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집에 있도록 했죠. 그랬다 보니 전 혼자 있을 시간이 길어질 엄마를 걱정했어요. 제가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걸 오빠에게 털어놓자 오빠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죠. 대체 무슨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있잖아. 난 이 동네에서 뼈를 묻을 거야. 아직 결혼을 살 생각도 상대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런 고민을 해? 선영아, 너는 나를 얼마나 미안하게 만들 생각이야? 네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고민을 하면 오빠로서 내가 너무 무력해져. 너의 길을 가.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내가 책임지면 돼.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길을 가면 돼. 알겠지? 그러면서 오빠는 제가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는 미래를 그리면서 좋아했어요. 오빠는 제가 시집을 가면 아버지 대신 손을 잡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저의 미래를 응원해주는 오빠의 모습을 보니 저도 앞으로 나아가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예상보다 저의 이사에 그리 큰 슬픔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했고 다음 달에 발령을 받아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처음 가본 도시, 처음 하는 업무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어요. 혼나기도 많이 혼났죠. 그리고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군대를 안 다녀와서 위계서열이 강하고 상명하복적인 군대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를 많이 도와준 군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은 같은 부서에 일하면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일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요. 정말 고마웠죠. 그래서 종종 제가 점심을 사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거절하더니 같이 먹었죠. 그러면서 사담도 하게 되고 친해졌어요. 친해지니 부대에서 같이 있는 때가 늘어났고 남편이 저한테 장난도 많이 쳤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희 사이를 의심했어요. 자꾸 저한테 와서 남편이 주시거든요. 주하사 어디 있냐고 묻질 않나. 오늘은 둘이 뭐 먹을 거냐고 묻질 않나. 아마 남편에게도 똑같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남편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찾아다니더라고요. 아까 주하사가 찾던데요. 저를요? 왜요? 서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 서류 때문은 아닌 것 같으니 걱정 말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주하사님 오시면 한번 여쭤봐요. 왜 찾으셨는지? 그런데 그러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찾았다면서 제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퇴근을 하고 불이 나게 달려가 차에 오르라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찾으셨다면서요? 아, 맞아요. 찾았죠. 근데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길래요. 제가요? 그런 적 없어요. 부대 안에서 도는 소문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불편해서 나 피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안 불편하세요? 전 안 불편한데? 네? 왜요? 그 소문이 전혀 아니진 않으니까요. 네? 차에 탈래요? 저녁 먹으러 갈 건데. 그러면서 남편이 차에 오르고 저도 얼떨결에 따라 탔어요. 그리고 남편은 숙소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복을 입은 남편과 처음으로 밖에서 저녁을 먹었고,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남편이 데려다 줬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요? 너무 떨렸죠. 일단 평상복을 입은 남편을 처음 봐서 신선했어요. 짧은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 우수하면서도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는 늘 하던 대로 끊기지 않았고 재미있었어요. 유머 코드가 잘 맞는다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대화가 재미있었어요.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남편이 묻더라고요. 전 그 소문 즐겼어요.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건 아직 선영 씨의 대답이 잘 가늠이 안 가서. 그러니까 대답해 줄래요? 어때요, 나? 저는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남편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제 집 앞에 다시 차를 몰았어요. 급출발로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놀란 제가 묻자 남편은 실실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한 바퀴만, 지금 이 기분으로 딱 한 바퀴만 더 돌아요. 그렇게 한 바퀴만 더 돌고 저를 집 앞에 내려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죠. 그리고 연인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 날짜를 잡아 결혼을 했고, 부대 내 관사에서 살게 되었어요. 거리가 가까워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근무를 했어요. 남편이 데려다 주었고 데리러 왔죠.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중사로 진급했어요. 그 해는 진급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운 좋게 진급이 되었죠. 그러자 남편은 저희 사이에 생긴 아이를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애기가 복덩이라니까? 우리 애 덕분에 내가 진급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만난 것도 내 인생에서 아주 큰 행운이지. 정말 고마워. 우리 꼭 건강하게 아기 키우자. 행복하게 키우자. 남편의 말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중사로 진급하면서 회식이 정말 많았지만 심하게 취해서 들어온 적도 없고, 들어와서 곱게 잠을 자거나 오히려 제가 하지 않은 설거지를 하고 자곤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저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보이고 들려주려고 온갖 노력을 했어요. 저에게 좋은 고기를 먹이겠다며 1등급 한우도 사오고요. 제가 딸기를 먹고 싶어 했다고 딸기가 나오지 않는 계절에 비싼 돈 주고 딸기도 사오고요. 저한테 좋은 음악 들려준다고 LP판도 사오고 텐테이블도 사오고요. 정말 주변에서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전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임신 중이 제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이토록 사랑받는다는 거 부모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그게 저는 입덧도 먹덧도 없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신기하게 전 다 잘 먹었어요. 당연히 배도 불러 무겁고 뭉치고 허리도 아프고 했지만 먹는 걸 잘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임신하면서 둘째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셋째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걱정은 아이를 낳으니 오더라고요. 저는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이를 보느라 일을 쉬는 거지만 3년 동안 그토록 고생해서 얻은 일자리인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잘릴까 엄청 걱정했죠. 그런데 갓난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해에 영세 어린이집이 이제 막 오픈하긴 했는데 이제 막 오픈해서 우려가 컸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영세 어린이집은 나도 당신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매달 용돈도 좀 드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님 말고 더 있겠어? 자기가 한번 말씀드려봐. 나 빨리 복직하고 싶어. 매일매일이 불안해. 그렇다고 자기가 애 좀 클 동안 우리 엄마랑 살 것도 아니잖아. 어? 아우, 당연히 아니지. 어떻게 장모님이랑 같이 사냐? 집도 이렇게 조그만데. 그런데 우리 엄마 안 될걸? 우리 엄마 애들은 질색하는 사람이야. 우리 셋 키운 것도 기적이라니까? 어? 그럴 리가. 어머님 자기 엄청 아끼잖아. 맨날 우리 지훈이 그러시잖아. 그건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 누나나 다른 사촌들이나 지나가는 애들한테 하는 거 봐봐. 냉정하다니까. 우리 엄마는 물어보지 않아도 답 나와. 그럼 어떻게 하자고? 설마 나보고 일 그만두라는 건 아니지? 그것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뭐? 내가 이 직장 어떻게 구한 건지 자기도 모르지 않으면서 그런다? 나 절대 일 그만 못 둬. 정년까지 할 거야. 그럼 베이비시터 구하던지. 못 믿어도 어린이집 보내야지. 어쩔 수 있나? 왜 그렇게 남 이야기 하듯이 말해. 언제는 복덩이라면서. 그건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해. 그냥 나는 방법이 정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남편은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결국 전 제가 직접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지금 곶감이 나왔길래 사왔어요. 어머니 곶감 좋아하시잖아요. 네가 웬일이냐? 지훈이랑 아니면 안 오는 애가?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혼전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앞일 창창한 남편을 고생길로 인도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상견례 때도 제가 혼전 임신한 걸 꼭 집어 이야기했어요. 사람 일이 순서라는 게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등고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높은 곳을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올라야죠.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남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닌 척해도 다 그런 얘기 할 텐데. 저는 제 아들도 아들이지만 제 며느리 될 애가 걱정이 되어서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 대단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이루기엔 부족한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저도 그렇고 사돈어른도 그렇고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가난하게 자란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그리고 그걸 오빠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혹여나 자기 아들이 돈이라도 대줘야 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상견례가 끝나고 제가 좀 서운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우려하는 거지 별 뜻 없어. 그리고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는 거니까 자기가 장모님한테 뭘 하든 난 신경 안 써. 나중에 형님도 결혼하실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자기가 장모님 도와드려야지. 장모님 보고 이제부터 일하라고 할 순 없잖아.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고. 우리는 자식으로서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한때니까. 저는 남편만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만일 남편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전 결혼을 하고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의 태도도 바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갑게 잘했죠. 시댁이 저희 부대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좋아하시는 곶감도 사오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혼자는 찾아뵙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거든요. 꼭 바위 같았죠. 그날도 물론 내내 차가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하지 말고 갈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애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며 준비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복직하려고 해요. 다음 달에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용돈도 드릴게요. 뭐? 나보고 애를 보라고? 너,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니? 이제 곧 60이다. 환갑이라고. 그런데 내가 애를 왜 봐? 애 볼 사람이 정 없으면 시간 많은 니네 엄마 보고 봐달라고 해라. 나는 텃밭도 가꿔야 하고 할 일이 태산이야. 그리고 뭐 용돈? 내가 돈이 궁한 줄 알아? 니네 시아버지도 경비일이지만 매달 150만 원씩 번다. 거기에 너희들한테 받는 용돈에 텃밭에서 가꾼 것들 팔면 충분해. 이게 어디 배운 게 없어서 돈으로 사람을 회유하기엔. 돈으로 회유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텃밭 가꾸시면서 몸고생하시는 것보다 자식 같은 손자 보면서 용돈 받으시는 게 낫잖아요. 제가 많이는 못 드려도 용돈보다는 많이 챙겨드릴게요. 어머니, 그래도 손자라고 좋아하셨잖아요. 말이 손자지. 너를 꼭 빼닮아선 딸은 아빠 닮고 아들은 엄마 닮는다더니 그게 꼭 네 이야기다. 내가 손자라서 좋아했던 것도 우리 아들 닮은 손자라고 생각해서 좋아했던 거지. 너 닮은 손자는 필요 없어. 너 집에 있는 가지랑 감자나 좀 들고 가라. 볶음하고 조림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부스럭부스럭 제가 가져갈 것들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괜히 한 번 더 도전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용 맡길 데가 없어요. 아니, 이 애가? 나는 애 보기 싫다니까. 내 주변에 애 봐주는 친구들 보면 하나같이 인생을 2번 사는 것 같다더라. 내 자식으로 1번 키웠으면 됐지. 2번은 뭐하러 키워? 네가 나를 늙어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거나 가져가. 그렇게 저는 첫째를 영세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혹시나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그리고 이후 둘째를 갖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복직을 하고 자리를 잡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둘째를 낳고서는 이왕 셋까지 낳을 거 연년생으로 가져버리자 싶어서 셋째를 바로 가졌어요. 그리고 첫째와 마찬가지로 모두 영세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친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엄마가 너무 미안해했어요. 내가 근처에 있었으면 봐줬을 텐데. 아니 엄마, 그래도 어린이집도 괜찮더라. 내가 너무 걱정했나 봐. 애들도 잘 크고 있고 어린이집 활동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나도 복직해야 했으니까 후회는 안 해. 덕분에 내가 복직해서 자리 잡았잖아. 부대에서 나 일 잘한다고 소문 자자해.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어린이집 덕분에 전 복직을 해서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정말 그해 영세 어린이집이 생긴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은 커가고 저는 승진도 하고 남편도 승진했고요. 탄탄대로였어요. 하지만 잊고 있던 게 있었죠. 바로 남편은 전속이요. 남편이 전속 결정이 났어요. 지금 사는 곳에서 차로 4시간은 좋게 달려야 하는 곳이에요. 아이가 어리니 군대에서 봐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심각하게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전속 갈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의 말은 제가 일을 그만두라는 거였어요. 나는 일 그만둘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잡은 직장인데 4년이잖아. 4년만 당신 고생할 수 없겠어? 나 승진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여보, 어떻게 가족이 흩어지니? 애들이 아빠 없이 지내면 아빠는 잊혀지게 되어 있어.
난 아빠의 빈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 아빠의 빈자리가 큰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결핍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최대한 내 방향대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의 생각은 견고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도 제게 일을 그만둘 것을 강요했죠. 너 일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며? 내가 이래서 결혼 반대했던 거야. 너 아주 우리 지훈이 고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남자 혼자서 와이프 없이 뭘 해먹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니? 너 정말 이기적이다. 아주 너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 결혼도 전에 애를 가져서 협박이나 했지. 어머니, 협박이라뇨. 애는 저 혼자 가졌나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결혼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덜컥 애부터 가진 거 아니야. 그게 협박이지 뭐니? 난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우리 지훈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꼴랑 그 일 못 그만둬서. 그리고 왜 너 좋다고 애들이랑 아빠를 갈라놓긴. 당장 그만둬.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은 저희 형님들. 자기 엄마가 한 말에 기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님들도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고칠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냥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형님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사셨는 줄 아세요?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너무 심하다는 건 보이시죠? 그래서 형님들 앞에 매번 풀떼기였고 남편 앞에만 고기랑 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형님들 생일엔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 연락도 없는데요. 저희 남편 생일에는 기가 막히게 연락도 오고 미역국 해놨으니 저녁에 먹고 가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가시면 남편 거만 사오시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건 다 기억해요. 어렸을 땐 그런 일이 잦았다고 해요. 어떤 일이냐면요. 큰 누나와 남편은 5살 차이가 나고 작은 누나와 남편은 2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누나와는 별 싸움이 없었는데 작은 누나와는 많이 다퉜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작은 누나를 매로 다스렸죠.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그걸 작은 형님은 아직까지 속이 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 누나는 큰 누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배워서 뭐든 양보했어요. 반찬이든 인형이든 필기구든 뭐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큰 누나가 고기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큰형님 고기 엄청 좋아하세요. 저번에 둘이서 한마디도 안 하고 5인분이나 먹었는걸요. 그런 거 보면 전 같은 부모 밑에서 커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싶어요. 그리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잘났고 그만큼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엾고 안쓰러워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농사지은 농작물 챙겨주시잖아요. 그것도 자기 아들 위한 거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를 태어날 때부터 겪은 큰형님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평생 혼자 사실 거래요. 작은 형님만 결혼하셨는데 다행히 작은 형님 시댁은 화목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가난해서 시어머니가 싫어하세요. 매번 작은 형님이 시어머니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다고 그러면 쥐뿔도 없는 집에서 그런 거라도 해줘야지 하세요. 그래도 작은 형님은 꿋꿋이 시댁에서 해준 일을 말하세요.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죠. 아무튼 두 형님들이 저를 남몰래 위로했고 결국 저는 남편을 혼자 다른 도시에 보내고 꿋꿋하게 일을 했어요. 남편은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왔어요. 명절이나 긴 연휴 때도 꼬박꼬박 오고요. 그리고 몇 번은 저도 아이들과 함께 남편에게 갔어요. 그러니 떨어져 지낸다고 해도 걱정할 만한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8년 뒤에 저희는 다시 합칠 수 있게 되었죠. 8년 만에 합치게 되니 남편과 꼭 신혼 때로 돌아온 것 같이 설레이더라고요. 애들도 같이 신나하고요. 시어머니도 신나셨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합치게 되어 돌아왔으니 시어머니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한 게 설날 앞주였어요. 설날 용돈도 드리는데 더 드리자고? 아들 온 거 기쁘잖아. 그러면서 봉투에 120만 원을 넣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죠. 저희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기기로 했지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명절 용돈이나 생신 용돈은 시댁 40만 원, 친정 30만 원으로 한다고요. 왜 친정이 더 적은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저희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액수와 제한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남편이 한 거예요. 그러니 왜 120만 원이지? 저는 생각했죠. 왜 120만 원이야? 80만 원을 더 드린다고? 그러자 남편이 아차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했죠. 사실은 그동안 내가 더 보태서 드렸어. 100만 원. 근데 내 월급에서 제한 거니까 괜찮지? 그러는데 제가 서운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결국엔 오빠가 8년 전에 장가를 가고 그 후로 2년 뒤에 어린이집 조리부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당신 때문에 늦게 결혼한 오빠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애가 셋이라 여윳돈이 없었고요. 매달 85만 원 정도 받으시고 그걸로 생활해요. 저희 시부모님보다 형편이 안 좋죠. 매달 벌어 매달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래서 저도 명절 때마다 생신 때마다 어버이날 때마다 30만 원밖에 못 챙겨줘서 얼마나 미안했다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께 100만 원이나 주고 있었네요. 자기 돈이라고 하지만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이래서 돈 관리는 자기가 한다고 한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는 더 큰 일이 터졌죠. 저희 시댁이 다세대 주택 3층에서 40년을 새들어 살았어요. 아주 오래된 집이죠. 그런데 그 집이 전체 재건축을 한다고 집을 이달 내로 비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집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손자가 이 집을 재건축한다더라.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시댁에 갔죠. 그래, 잘 됐다 싶더라. 여기 수도도 자주 고장나고 보일러도 오래되었고 죄다 오래되어서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잖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그러는 거지. 아파트요? 아파트로 들어가시게요? 지훈이가 그러던데? 그동안 낡은 집에서 고생했으니까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자기가 다 준비해 놓는다고. 그것도 48평이란다. 내가 그랬지. 애들 다 모이려면 그 평수는 되어야 한다고. 역시 아들이 최고라니까. 딸 키워봐야 집에 자주 오기나 하지 영. 도움이 안 된다니까. 너도 아들 하나 있으니 됐다. 미영이는 어쩌려고 딸만 둘 낳아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긴 했지만 자기들은 거절했다고요. 지금 둘 다 여윳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때 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물으니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누나랑 다 이야기했어. 셋이 아파트 한 채 해주자고. 어머니랑 아버지 우리 셋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이 정도는 받을 자격 있지. 안 그래? 누나들이 거절했다는데 무슨 소리야? 어머님도 당신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 대체 무슨 생각이야? 벌써 누나들이랑 통화했어? 당신 발 빠르다. 그럼 사실대로 말할게. 우리 엄마랑 아버지한테 집 해주자. 어때? 뭐가 어때야? 아무리 그렇다고 신축 아파트를 사준다고 그래? 그것도 48평짜리? 우리는 못 사는 걸. 그리고 그럼 우리 집에는 뭐 해줄 건데? 에이, 자기 집은 사람이 많이 없잖아. 자기랑 형님 둘뿐인데 그것도 형님은 아직 애도 없고 그리고 그 나이에 애 생기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 정 좁으면 이제 형님 댁에서 모이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당신 돈이 어디 있어? 당신 적금 든 거 있잖아. 꽤 모였던데? 당신 보면 참 근성이 대단해. 어떻게 돈을 이렇게 모았어?
그리고 그참에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데 혹시 자기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어? 당신 드디어 미쳤구나. 아, 그래. 내가 장모님 집도 나중에 여유되면 해드릴게. 약속해, 약속. 그러길래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에 적금 해지 문자가 오더라고요. 당장 짐 빼라는데 어떻게 해. 당장 다음 주에 빼라잖아. 나도 어떻게 상의할 시간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장모님한테도 꼭 그에 맞게 보답할게. 어? 이사가 곧 다음 주라는데 시부모님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대출까지 해서 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형님들도 제가 안쓰러워서 500만 원씩 해주셨고요. 그렇게 48평 신축 아파트를 시댁에 선물. 아니, 선물도 아니죠. 남편은 꼭 자기가 돈을 다 댄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니, 그 집이 자기 명의라는 거 알면 자기만 귀찮아진다니까? 그리고 괜히 우리 엄마 아버지도 자기한테 미안해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 그치? 그리고 나도 좀 효도하자. 내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큰 효도를 해보겠어. 그렇게 그 집은 남편 명의인 셈이 되었고 이삿날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 애들까지 다 모였고 형님들도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청소 비용이며 이사 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청소도 저희끼리 했고요. 트럭 2대를 빌려 이사도 저희끼리 했어요. 이사가 거의 끝나고 해도 거의 저물었을 때 남편은 이제 그만하고 식사를 하자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제외한 저희 가족을 보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네? 일하지도 않은 것들까지 내가 사야 하니? 꼴랑 가벼운 거 몇 개 옮기고 방 조금 닦아놓고서 저녁값 아깝다. 그리고 넌 참 생각이 짧다. 이렇게 부산스러운 데에 네 새끼들까지 끌고 오면 어떡해? 괜히 돈이나 축내고. 그러니까 빨리 가. 저는 그 순간 퓨즈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탁 하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받은 상처와 수모가 수포처럼 퍼졌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아까우면 이 집 뺄게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저희 1102호인데요. 오늘 이사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 팔려고요. 네, 정말요? 어머니, 그래도 되죠? 너 지금 무슨 짓이냐? 아, 모르시죠? 이 집 제 명의예요. 잘난 아드님 명의가 아니라요. 뭐? 제 명의라고요. 제가 몇 년간 모아온 적금이랑 대출로 산 제 명의 아파트예요. 그러니 제 마음에 안 들면 도로 파는 것도 제 마음이고요. 지금 어머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지금 당장 손해를 보려다가 팔고 싶네요. 그럴게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형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왜 그래? 내가 난감해지잖아. 당신은 난감한 것만 문제야? 당신 앞에서 당신 자식들이 이렇게 비참해졌는데 당신 엄마가 당신 자식을 이렇게 홀대하는데 당신은 그런 말이 나와? 당장 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면 당장 팔 거라고. 아저씨, 당장 팔아주세요. 그렇게 저는 아파트를 팔고 시부모님에게 짐 당장 정리해서 어디든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입을 떡 벌리고 절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입 벌리고 절 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월세방이라도 구해보세요. 이 집에 못 사세요. 그리고 당신 똑바로 생각해.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 부모만 부모 아니야. 우리 엄마도 똑같은 부모야. 그런데 넌 왜 매번 니네 부모한테만 대우해주고 나도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왜 그러는데? 네가 은근히 우리 집 무시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아버지 없는 거? 그게 내 탓이니? 내 의지야? 너희 부모는 뭐 100년만년 살 것 같지? 참, 애들 앞에서 좋은 꼴 보여준다. 어머머, 제 말하는 거 봐라. 너 저 애랑 당장 이혼해라. 어머니, 이혼하면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설마 아드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학대, 정서적 학대만 해도 아드님은 불리해요. 뭐? 정서적?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자 형님들이 제 앞에 우뚝 섰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안 나와? 엄마, 솔직히 저녁값 아깝다고 한 거 나랑 미영이도 포함이죠.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지훈이랑 이렇게 셋이 먹으려고 했던 거죠? 저도 엄마 버릴래요. 아빠는 미안해. 그런데 아빠는 엄마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안 보고 살래요. 뭐?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난 옳게 마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해. 엄마는 우리한테도 그랬으니까. 언제나 지훈, 우리 지훈이었잖아. 우리는 늘 찬밥 신세였고. 언제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낳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 딸인 걸 알고 이렇게 대할 거였으면 그냥 지우지. 난 엄마가 지훈이 이혼시키면 옳게 편에 서서 증인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다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지훈이 나도 그렇게 살지 마. 네 가족부터 챙겨야지. 그 나이 먹도록 네 가족이 누구인지도 분간을 못하니? 한심해. 한심하다고. 나도 언니 말에 100% 동감해. 나도 둘이 이혼한다면 옳게 편에 서서 증인할 거야. 그리고 난 엄마처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으니까 이 말도 할게. 나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으니까 오히려 더 엄마가 이해가 안 되더라.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인데 어떻게 차별을 하지? 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던데. 엄마는 참 대단하고 독한 사람이야. 내가 이 말을 평생 엄마 자식으로 살면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옳게 덕분에 하게 되네. 나도 엄마 버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 끼고 알콩달콩 살아봐. 그리고 형님들은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쫄래쫄래 저를 따라왔죠. 자기야, 왜 그래? 다시 올라가자, 응? 저는 남편이 잡은 손을 툭 놓았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형님들을 차에 태웠죠. 딱 잘라 말할게. 너도 형님들처럼 저 사람들 버리고 오면 그땐 이혼 안 할게. 잘 생각해봐. 이혼이 너한테 유리한지 아닌지. 그리고 네가 오로지 네 돈으로 너희 부모님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월세방이라도 구해드리고. 그럼 나 갈게.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제가 차갑게 말하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차에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을, 형님들과 남편은 본가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저희는 차를 타고 바다로 가서 조개구이를 실컷 먹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음날 아침에 푸른 바다도 보고 왔죠. 시부모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경비로 일하는 시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15평짜리 빌라로 들어가셨어요. 최후의 그날, 어찌저찌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빌라를 계약했지만 일주일 뒤에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갖 생색을 내며 일주일 동안 48평 아파트에 지낼 수 있도록 했죠. 시아버지가 고맙다고 고개를 조아리고 시어머니는 애써 딴 곳을 보더라고요. 참, 시아버지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쵸?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내로남불이었던 자신의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5장의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해에 함께 전속을 가 완전히 시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계획했죠.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에게 더 자주 연락드렸어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기도 했고요. 오빠네 가족과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드리는 용돈도 인상했어요. 그러겠다고 하니 남편도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마음은 참 치사한 것 같아요. 혹시 저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로남불의 태도로 임하고 있진 않은지 저도 되돌아보게 되는 날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